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엄마와 아빠,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이랑 지내냐? 하시면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다녀왔거든요. 남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돌싱녀라고 하죠. 이혼을 한 지는 약 3년 정도 흘렀네요. 아직은 마음의 상처가 덜 아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혼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인과응보를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저는 살면서 누군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얼마 없는데 저희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혹은 그 이상 벌을 받기는 했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했습니다. 평범하게 만났고 평범하게 서로 좋아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시집을 잘 갔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간호사였고 남편이 의사였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제 자랑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병원에서 인기가 대단히 많은 간호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정말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만큼 늘 그렇긴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그냥 병원의 직원들, 의사할 것 없이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남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중에서 남편이 인물이나 집안이나 이런 게 제일 좋아서 만난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남편보다 조건이 좋은 남자 중에서도 제가 좋다고 쫓아다닌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만난 이유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제 눈에는 남편이 가장 진정성 있어 보였거든요. 무조건 만나달라 좋아한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옆에서 꾸준히 저를 챙겨주며 잘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다거나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고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면 정말 평생을 믿고 의지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라고 말이죠. 우리 집은 그다지 막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건 또 아니었지만 흔히들 볼 수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남편의 집은 꽤나 잘 사는 축에 속했어요. 시댁의 재산도 좀 있는 편이었고 시댁 식구들이 다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도 괜찮은 편에 속했고 말이죠. 당연히 시댁 어르신들은 남편의 아내로 바라는 기대치가 높았고 저는 그에 충족되지 않은 조건의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 같은 조건의 며느리를 드리는 건 순전히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다고 해서 그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죄에 최선을 다하고 또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어쩌면 이미 예견된 시집살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며 목덜미를 잡아놓고서는 남편이 그러면 저는 의사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제야 허락하면서 전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저거였거든요. 저는 사실 중간에서 몇 번이나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시댁과 시어머니를 견뎌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편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의 사랑이었나? 하면 아니었던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위해서 정말 죽겠다고 하고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자기는 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데 제가 나는 힘들다 싫다 하고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찌되었든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했고 말이죠. 결혼하는 과정도 정말 순탄히 지나가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예단이며 혼수며 사사건건 저희 집안의 배경을 들먹거리며 무시하고 자기가 이 정도도 못 받고 아들을 장가 보낼 줄은 몰랐다는 둥 입만 열면 저나 저희 집 식구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갰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며느리를 보게 됐는지. 너희 집은
이 정도도 없니? 대체 무슨 염치로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니? 응?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다. 그 잘난 얼굴 빼면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밀려 나왔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며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나아졌냐? 물론 아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더 하려고 했어?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라고 하고 다니라고? 너 미쳤니? 의사 아들 키워놨더니 겨우 간호사한테 장가 보낸 걸 내 입으로 쪽팔리게 밖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라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한다. 차라리 그냥 백수라고 하면 했지. 차라리 내조나 아이를 빨리 낳으라는 그런 핑계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이만큼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직업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며느리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제 직업을 밖에다 이야기하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거의 억지로 제가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일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정말 미안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건 다름 아닌 남편이 저의 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당한 행동이나 폭언하신 다음이면 남편이 언제나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미안해하면서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헤어지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했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을 보며 이겨낸 세월이 초반 한 3년 정도였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제가 꼭 필요한 날이 아니면 굳이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어딜 내놓기 부끄러운 며느리였기 때문이죠. 지인들은 물론 친지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는 걸 극도로 꺼렸으니 말이죠. 물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은 잦았지만 어쩌면 그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된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늘 울 일만 생겼기 때문에 차라리 얼굴을 보지 않는 편이 훨씬 나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쯤 지나서부터인가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유가 명확하기는 했어요. 너는 왜 임신도 안 되는 거냐?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처음 1년은 피임을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신혼생활을 조금 누리자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뒤 2년은 딱히 피임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병원에라도 가봐라. 왜 2년이 지났는데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검사를 다 받아봤습니다. 두 분 다 별 문제는 없으신데 이 경우에는 난임이에요. 요즘 몸에 아무 문제 없고 이상 없어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 많은 거 아시죠? 난임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도 몸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한 생각인데 제가 긴 세월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 그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너는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정말 너같이 쓸모없는 사람은 또 있나 싶다. 어쩜 이렇게 수년을 같이 지내도 정이라는 게 안 드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의 그 말들을 점점 견딜 수 없게 되고 있었어요. 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런 폭언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견딜만 해질 걸로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날이 더 심한 말씀을 하셨고 점점 더 괴롭힘도 심해져만 갔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남편의 변화였어요. 그냥 이제는 당신이 좀 굽히고 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굽혀? 나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대꾸 한 번 안 하고 하는 말 다 듣고 있어. 그리고 시키시는 것도 다 하고. 듣고만 있고 시키는 거 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그 태도가 문제야. 그렇게 축 처진 얼굴을 하고 듣고 있으면 그게 듣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얼굴로 하기 싫은 티라는 티는 다 내면서 시키는 걸 하면 그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런 폭언이랑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웃기까지 하라는 거야?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부당하니?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제 머리를 한 대 치고 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멍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뭐? 당신 그 얼굴 하나로 나 같은 남자 만난 건 사실이잖아. 가진 조건에 비해 좋은 집에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사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5년이 다 되도록 징징거리기만 해? 나도 피곤해 좀. 정말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이 집에서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의사라는 것도 또 남편의 집안에 돈이 좀 있다는 것도 아닌 오로지 남편만은 제 편이라는 것, 그 이유 하나뿐이었는데 그거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남편에게 그 말을 들은 저녁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꺽꺽거리며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어요. 아, 이혼해야겠다. 이 집에서 이러고 계속 살다가는 정말 나는 말라 죽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다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네요. 이제 6주 좀 넘어섰는데요.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렇게 바랄 때는 들어서지 않았던 아이가 덜컥 들어서 버린 겁니다. 제가 아무리 조건이나 다른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고 있었고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찝찝한 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돌아온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어? 임신? 그렇게 안 들어서던 애가 왜 지금? 그다지 기뻐하지 않은 반응이었거든요. 뭐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순수하게 궁금하긴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렇게 아이를 원하고 바래놓고 막상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탐탁치 않은 것처럼 반응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어떡하냐? 아휴, 그러게요. 왜 아이가 이때 생겨가지고. 민경이는 아직 모르지? 집사람한테 아이 생겼다고 하면 그 성격에 바로 헤어지자고 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몰래 들었던 거였거든요. 민경이는 누구고 헤어지자는 건 또 뭐고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아, 남편이 바람이 났구나 하는 사실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자고 남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금 남편이 다니는 병원의 병원장 딸과 불륜 중이었습니다. 만난 지는 한 반년이 조금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의 내용을 보니 부인과는 거의 갑방을 쓰다시피 한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난리를 칠 거고 말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쫓아낼 궁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덜 줄 수 있을지를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 중이었더라고요. 저는 모아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내 굉장히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내 아들이 이제야 자기에게 맞는 자리 찾아가는 거지. 네가 제정신이 박힌 애라면, 그리고 내 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냥 순순히 놔줘라. 뭐라고요? 순순히 놔주라고요? 지금 장난치세요? 제가 지금 임신했다고 이 여자 찾아가서 병원에서 드러누우면서 불륜녀라고 난리라도 치면 어쩌시려고요? 세상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나 아니면 남편이랑 이 상간녀 편을 들어주나 한번 볼까요? 네?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그냥 물러설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런데 제발 이혼 좀 해줘. 그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이혼 좀 해다오, 응? 급기야 그 두 사람은 저에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다 못해 속 깊은 곳에서 울분과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니들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제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화를 내다가 쓰러진 건 일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있던 엄마는 눈물이 가득 맺힌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진아, 아이가 유산이라고 하더군요. 눈물도 흐르지 않았어요. 그냥 며칠을 멍한 얼굴로 병실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멍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가 찾아왔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혹시나 그 상간녀한테 가서 임신했다고 유산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서 병원장 딸 며느리를 날리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사과였을 겁니다. 뭐가 미안하신데요? 제가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는 얼굴과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너도 우리 애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지 않니? 이혼은 해야 하는 건데 너 분 풀겠다고 그 애 찾아가서 임신했다가 유산한 거 다 밝히고 그 사이 깽판 치고 나면 우리도 너한테 위자료나 그런 거 안 주려고 또 난리 칠 거고 너도 분은 풀릴지는 몰라도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손해야. 그렇지 않니? 대체 무슨 말을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너도 나한테 받을 만큼 받고 그냥 조용히 이혼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말이야. 괜히 속 시끄럽게 소송하고 난리치면서 우리 얼굴 더 보고 또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겠니? 응? 반쯤은 설득이었고 또 반쯤은 협박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뭔데요? 위자료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 그게 너도 똑똑하게 선택하는 거야. 우리 경기도에 땅이 좀 있다. 그게 지금 시세로 한 6억 정도 하는데 그거 챙겨줄게. 이 정도면 너도 믿지는 장사는 아닐 걸로 생각한다. 6억, 물론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집에서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저는 그 어떤 의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왔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니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연을 더 이어나가는 게 끔찍했어요. 막말로 이 분을 풀자고 그 상간녀에게 제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병원에 대자보를 붙이고 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분을
다시 뵙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받고 이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땅을 받는 대신 그 여자에게는 제가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의 각서에 사인을 하고 말이죠. 경기도에 그 6억이 조금 넘는 땅을 제 명의로 돌리고 그 땅에 대해서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걸 확인받고 모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들을 수 없었어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연기를 해왔던 거였고 말이죠. 가장 젊고 가장 예쁠 때 그런 남자에게 제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 그 사실이 가장 한스럽고 슬플 뿐 그 남자에게는 더 이상의 미련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정말 길 가다가 마주치고 싶지 않을 만큼 증오스러웠으면 증오스러웠지 말입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병원장 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산다는 사실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과응보? 뭐 그런 말은 믿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아주 잘 사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 둘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산다더라.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거의 2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집 식구들의 소식은 피하며 살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인생에 없었던 사람처럼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라고 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잘 살고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불행하거나 잘못되었다면 주변에서 알려줬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잘 사니까 그들이 잘 사는 게 저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말해주지 못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고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만났던 처녀 시절에 다니던 병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음도 점점 치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진아, 너 그 소식 들었어? 동료 간호사 한 명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양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병원에는 워낙 말들이 많고 오만 소문들이 난무하는 곳이라 그런 호들갑에 왜? 하고 달려들 시기는 지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원래도 그런 소문을 흥미롭게 듣는 사람은 아니기는 했지만요. 또 왜? 이번엔 무슨 일인데? 아니, 이번에는 우리 병원 일이 아니라 너 전남편. 전남편. 그 주어를 듣는 순간 일하던 손이 멈췄던 것 같아요.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들으니 또 끔찍하더군요.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하다니까. 제가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동료 간호사는 말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 팔을 붙잡고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네 전남편 완전히 망했대. 인생 쫑났어. 그 말에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가만히 동료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제 반응에 동료 간호사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왜 그 전에 너랑 이혼했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 6개월 만에 병원장 딸이랑 결혼해서 사람들이 둘이 불륜인 것 같다고 뒤에서 엄청나게 수군거렸거든. 너만 불쌍하게 됐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불륜이래. 뭐? 재벌을 걔 못 준다고 그 병원 간호사랑 또 바람이 났대요. 글쎄, 그걸 그 병원장 딸내미한테 걸려가지고 그 병원이 지금 한바탕 난리래. 사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전 남편은 다시 바람이 난 겁니다. 저와 남편이 다니고 자기 세부인의 아버지가 병원장인 그 병원의 간호사와 말이죠. 정말 간도 크지 않나요? 아니면 그게 안 걸릴 걸로 생각한 건지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바람이 났다는 간호사는 또 어리고 예쁜 간호사더군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나서는 정말 이 남자에 대해 내가 하나도 모르고 결혼을 했었구나.
정말로 그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때 이혼을 하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말이죠. 지금 그래서 병원에서도 둘 다 쫓겨나고 그 병원장 딸이 증거 다 잡아서 이혼 소송도 하고 난리래. 네 전 남편 인생 망하게 하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말하고 다닌다던데? 그런데 우습긴 하더군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웃기네. 자기도 불륜으로 결혼한 주제에 누가 누구를 용서 못해.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첩이 첩골 못 본다고. 딱 그런 거지 뭐.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신도 유부남과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을 내고 이혼한 주제에 그렇게 화가 나서 전 남편과 바람난 그 여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꼴이 말이죠. 그것과 별개로 뭐 남편이 고소한 건 고소한 거였지만 말입니다. 이런 게 인과응보인가? 그래. 결국은 네가 이긴 거라니까. 뭐 딱히 기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고소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 병원에서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바람이 났던 간호사도 말이죠. 두 사람은 쫓겨나서 다른 병원에도 취직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큰 병원은 말이죠. 그 병원장이 손을 다 써뒀다고 말입니다. 큰 병원의 과장을 만들겠다던 시어머니의 꿈은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싶어서 그것도 조금 고소하긴 했던 것 같아요. 딱 그뿐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은진이니?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저인 시어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다시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목소리 말입니다.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하셨더라고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퉁명스럽고 쌀쌀맞은 말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정말 아랑곳하지 않으시더군요.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하신 분인 건 분명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얼굴 한번 보자.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내가 있어. 언제 시간 되니? 막무가내였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궁금하긴 했어요. 뭐 예측되는 게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일까 하긴 했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기는 했어요. 그래서 만남을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만나줄 때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속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 땅, 내가 너한테 준 그 땅이 15배나 올랐다는 게 사실이냐? 역시 그 일이 맞구나 하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때 조용히 이혼해준 대가로 받았던 그 땅이 지금 15배가량이 올라서 거의 90억에 육박하는 땅이 되어버렸거든요. 얼마 전에 재개발 확정이 나서 그렇게 오른 거라 얼마 되지 않은 일이긴 했습니다. 저도 얼떨떨해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되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태도에 살짝 당황하긴 했습니다. 그 땅 팔았니? 팔았으면 뭐 할 거고 안 팔았으면 뭐 할 건데요? 그건 제 땅인데 왜 관심을 두세요? 그렇잖아요. 그 땅은 엄연히 법적으로 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받은 땅이라 뭐 문제 삼을 것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시더군요. 우리 땅이었으니까. 지금은 제 땅인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땅이 이렇게 오를 거라는 건 몰랐지? 그건 저도 몰랐는데요. 저는 뭐 알고 받았어요? 당신 아들이 잘못한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조건으로 받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면서
잘 살았고. 그건 제 재산이에요. 혹여나 넘볼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 썼어요. 그리고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말이죠. 내가 줄 때는 6억이었지 않니? 그러면 나는 너한테 6억만 준 건데 지금은 그게 90억이 되었으니 6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픽 하고 웃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들어도 너무 어이가 없으시지 않나요?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웃어? 아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뭐가 어이가 없는데? 배우셨다는 분이 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나. 돈 때문이라면 인간이 이렇게 다 추잡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이가 없어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움찔하긴 했습니다. 자기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돈이 더 중요해 보였긴 했지만요.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도 그 땅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건 맞잖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땡깡을 부리실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하세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하시면 될 걸 저를 찾아와서 왜 5살짜리 떼를 부르듯이 억지를 부리세요? 뭐? 너 말 다 했니? 그래서 못 주겠다 이거야? 저는 그 말에 대답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저는 제 돈을 그쪽에 줘야 하는 이유가 없고 정당하게 받은 거니까 별 문제도 없잖아요. 가져가려면 이렇게 떼를 쓸 게 아니라 정당하게 하세요. 소송 걸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거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시 그 땅에는 조금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알아볼 만큼 알아봤겠죠. 하지만 도무지 저에게 법적으로 그 땅을 되찾을 방법이 전혀 없으니 찾아와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걸 테고 말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겪어오면서 전 시어머니의 속을 훤히 다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속마음이 다 보였어요. 소송 걸라면 못 걸 줄 아니? 거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어섰듯 굴었더니 다급하게 붙잡던 말이 있더군요. 너는 상도라는 게 없니? 6억짜리 땅이 90억이 되었는데 전 주인한테 어느 정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와, 상도 좋아하시네. 그러시는 분이 자기 때문에 쓰러져서 유산한 며느리한테 와서 상간녀와 결혼시켜야 하니 조용히 이혼해달라는 소리를 하셨어요? 상도가 있으신 분이?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6억짜리 땅 줬잖아. 그러니까요. 그 땅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 것이고 그 땅이 올랐다고 인제 와서 돈 나눠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니 일단은 입을 다물더군요. 그럼에도 여전히 할 말이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저한테 이 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동네방네 어머님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제가 떠벌리고 다니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뭐?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그렇게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러고 한동안은 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지 말까 하다가 그냥 만났어요. 무슨 얼굴을 하고 있을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내가 미안했어. 그때 못 들었던 사과를 지금 듣네. 상관없어. 당신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하나도 없고. 남편은 그 사이에 인상이 상당히 달라져 있기는 했습니다. 원래 이런 얼굴의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말이죠. 얼굴에 어딘가 욕심이 득실득실해 보였고 또 심술궂어 보였어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의 성품이 얼굴에 묻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저와 연애할 때와는 그냥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잘 지냈지? 나야 뭐. 당신이랑 헤어지고 너무 잘 지냈지. 알고 봤더니 내가 우울증이었더라고. 제 말에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소식은 들었어. 또 바람 피우다가 걸렸다면서? 그건 병인가 보다. 병원장 딸을 두고도 그러는 거 보면. 그게 거기까지 소문이 났냐? 남편이 민망한 듯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도 너무 듣기 싫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역해서 더는 마주보고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바로 본론을 물어봤어요. 왜 찾아온 건데? 뭐, 당신도 땅 이야기하려고? 아니, 어머니가 그 문제로 당신 찾아갔다는 이야기 듣고 사과하려고 나왔어. 그 땅 그냥 당신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왜 자꾸 그 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걱정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은 완전하게 내 땅이 맞아. 뭘 선심 쓰듯이 챙겨주는 척을 해? 그 말이 아니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리고 혹시나 나한테 얼굴 보고 지내자 뭐 이런 말 하지 마.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전곡을 찔린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보나 마나 그 이야기를 하러 나온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잃고 비빌 언덕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뭐.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도 정말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속이 자꾸 메스꺼려서 토할 것 같다고. 당신 어머니랑 당신 생각만 해도 역하니까 제발 이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 그 이야기 하려고 나온 거야. 남편은 살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그 정도로 혐오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듯 말이죠. 아니, 지금 생각해도 기가 안 차네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죠? 저에게 그런 짓을 해놓고 말입니다. 여보, 내가 왜 네 여보야? 결국 그 여보라는 말에 제가 폭발해서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토할 것 같고 소름 끼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 아니, 나는 당신이 아직도 나 못 잊어서 혼자 그러고 사는 줄 알았지. 정말이지. 기가 차다 못해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사람을 등신으로 봐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원래 예전부터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그랬는데 아직 그렇게 혼자 지내는 건 나 못 잊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 어떤 의미로는 못 잊었지. 그때 너랑 살았던 기억이 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러워서 다른 남자 만나기 겁이 나서 못 만나고 있는 거다. 또 너 같은 새끼일까 봐. 그것도 못 잊은 거라면 못 잊은 걸 테니까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저를 눈치 보듯 봤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는 인간은 아니었어요. 하긴 그 정도의 뻔뻔함을 가져야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주면 안 될까? 나 진심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 거야. 그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여자를 찾아봐. 나는 정말 죽으면 죽었지. 너 다시 만날 일은 없어. 차라리 정말로 나한테 죽으라고 해.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애타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전화번호부터 바꿨습니다. 정말 다시 연락해오지 말아라 빌면서 말이죠. 물론 그 이후로 전 시어머니가 몇 번은 더 찾아왔습니다. 그 90억이 도저히 포기가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는 다시 합치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90억이 남편 재산이 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정말 너무 뻔뻔하고 역겨운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원래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망한 게 정말 고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더 망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가 막히는 소식이 또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자기, 그 이야기 들었어? 자기 전 남편. 그 주어만 들어도 이제는 토할 것 같다, 정말. 이해하지만 들어봐. 자기 전 남편. 그 간호사랑 재혼한대. 아니 대체 어디까지 어이가 없고 어디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바람난 그 간호사와는 헤어지지도 않은 채 저에게 와서 다시 만나자는 둥 합치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물론 그 상간녀는 가정이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난 것도 업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남자와 시댁이 생기는 게 안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듣자 하니 그 간호사도 집안이 그전에 저의 집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어쩌다가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집 팔자 지가 꾼 거지만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한 뒤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서울과 경기도권에서는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한동안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말이죠. 저는 정말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제 땅에 대한 욕심을 쉽사리 버릴 리 없을 텐데 하는 마음을 한쪽에 품고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중 정말 의외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병원장 딸이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유감이네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거죠?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저에게 하는 부탁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랑 자기는 피해자인데 그 둘이 지방에 가서 그렇게 잘 사는 게 꼴보기가 싫지 않냐고요. 같이 응징했으면 좋겠다. 대충 그런 말이었어요. 저는 기가 차더군요. 같은 피해자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병원장 딸은 그게 왜? 야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쪽도 상간녀 아닌가요? 그런 제 말에 순간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저로서는 당신도 상간녀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결혼했다는 그 여자한테 별 감정이 없는데요. 당신이면 모를까. 아니, 저는 무슨 이유를 가져다 붙여도 당신이 상간녀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은 게 기가 막히네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낯짝이 두껍고 뻔뻔한 사람들이 많은 건지 원. 그런 이유라면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누가 누구 보고 상간녀네 이러는 거 진짜 어이없고 기막히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야 뭐야. 그녀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지만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본인이나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지방에 내려가 있는 그 간호사나 같은 상간녀일 뿐이라는 걸 왜 모를 수가 있는 건지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 상황에만 몰입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 같은 건 생각을 못하나 봐. 그러니까 본인도 상간녀일 뿐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너한테 찾아온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 상간녀와의 만남이 거기서 끝일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전에 찾아온 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또 그 인간을 어떻게든 조져놔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을 때여서 제가 그쪽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잊고 있었어요. 제가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건지 말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이었어요. 물론 이제 와서 이 정도로 사과를 하는 게 제 마음 편해지자고 하는 이기적인 짓일 수도 있고 다 지나고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받아주셨으면 해요.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벌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건넨 그 봉투에는 억대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위자료라고 하더군요. 뒤늦게 줘서 미안하다고요. 사실 잠깐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기도 했고 또 이 돈을 받고 나면 그 병원장 딸인 상간녀가 마음이 편해질 것도 같았거든요. 그건 또 썩 내키는 결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받았어요. 수년간의 학습과 경험으로 사과는 남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돈은 남는다는 것을 배워왔거든요. 누구 좋아하라고 이런 돈을 안 받아?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좋은 곳 가고 좋은 것 먹으면서 행복해져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돈도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다 하면 결국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게 저에게는 다행인 일이고 오히려 로또 맞은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십억의 돈이 생긴 거긴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그런 일을 겪으라고 하면 저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괴로웠고 죽을 생각도 했으며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숨만 쉬는 목각 인형이었지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몇 번을 찾아와서 그 땅에 대해 뭐라고 한 덕분에 저는 그 땅을 팔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주변에서는 조금 더 오를 거니까 더 가지고 있어 보라고들 하지만 솔직히 저에게는 그 돈도 이미 엄청나게 큰 돈이었고 더 이상 그 집에 관련된 무언가든 다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땅을 부동산에 내놨고 또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90억이 넘는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저는 또 대한민국의 부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뭘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 외곽의 목 좋은 자리에 건물을 하나 살까 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이사를 할 거라고 말이죠. 한 가지 더 시원해지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때 시댁에서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땅이 저에게 준 땅 말고도 더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땅을 줄 때는 그 땅이 훨씬 비쌌고 더 목도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거기만 비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마치 누가 짠 듯 말입니다. 이것도 인과응보라면 인과응보겠네요. 아마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 대한 미련과 그리고 지나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로 땅을 치실 거예요. 제가 그분을 겪어봤잖아요. 그분은 그럴 성품의 사람입니다. 절대 잊지 못하고 평생을 가슴에 품고서 결국은 그게 병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완벽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마음 먹고 한 복수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병원장 딸이 준 돈으로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 조금 길게 여행을 다녀올 생각이에요. 제가 아직 유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유럽을 조금 길게 다녀올 생각입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하겠지만 그래도 생각만으로도 벌써 설레네요. 제가 나가 있는 동안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 일임했고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단호하고 대쪽 같으신 분이라 어디에도 안 흔들리고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 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누가 알았겠니? 이게 다 네가 착하게 살아서 복 받은 거고 거긴 나쁘게 살아서 벌 받은 거야. 그래, 인과응보라는 말이 진짜 있는 말이라니까. 엊그제 부모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또 저에게는 좋은 일도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따지고 보면 대단히 과거의 일도 아닌데 지금은 굉장히 과거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거의 다 치유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과거의 일을 다 잊은 건 아닙니다. 아직도 길거리에서 시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기도 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혹시나 시어머니나 남편이지 않을까 불안에 떨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시어머니와 남편이 찾아와서 저를 다시 괴롭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이것만으로도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강해졌어요. 마음이 치유가 많이 되었고요. 그러니 이런 곳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될 수도 있게 된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왔던 말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다 보니 사연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많이들 재밌게 들어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남 이야기라고 하면 저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도 하면서 사실 조금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 그냥 재밌게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보낸 거기도 하고 말이죠. 요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어제도 이 일을 마치고 엄마랑 단둘이 산책했는데 정말 너무 좋아서 더 더워지기 전에 자주 산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더워지기 전에 동네 산책할 만한 곳으로 찾아서 산책 겸 운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더 지나면 날씨 때문에 힘들어지니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여야 할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에 있습니다. 원인은 시댁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남편과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옛말에 마누라 이쁘면 처갓집 말뚝이 되고 절을 한다는 말도 있듯이 시댁과 원수가 지니까 남편이 아무리 좋고 어쩌고 해도 도저히 같이 살 엄두가 안 났습니다. 어차피 최후의 상황을 가정하고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는 갈라서면 그만인 남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과 시댁과는 부모 형제 사이이니 저 때문에 안 보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다고 애매하게 화해하고 그런 건 결단코 싫고요. 평생을 가도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시댁과 친정은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랑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사랑만으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살아온 환경에 오는 그 습관 같은 게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서로가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할까요? 아무튼 한번 겪어보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사랑만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형편이 맞아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경제적 형편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려운 형편에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 저를 도맡아 키우다시피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유명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시고 본인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신데요. 제가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편하게 한번 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해오신 분이세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부족함 없이 저를 키우셨고요. 혹시나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이 저에게 영향을 줄까봐 아버지께서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혹여나 외로움을 느낄까봐 대화를 많이 하려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따스함 덕분에 살면서 큰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이 자랐습니다. 또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남편을 만난 건 대학교 때인데요. 남편도 워낙에 자기 일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남편과 저의 전공은 인문 분야인데요. 요즘 사회에서 쉽게 취직이 되는 전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간판만 보고 일단 졸업이나 하자는 식이지 전공 분야 자체를 깊게 파고드는 학생이 드물었어요. 저는 그 분야가 좋아서 시작한 공부거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그저 배우고 과제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가며 꽤 심도 있게 접근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제가 남편을 쫓아다니다시피 하며 좋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왔지만
서로의 정서적 취향이 딱 들어맞다는 게 그렇게 멋진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의 남편에게서 제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외국의 대학교에서 제 전공을 더 깊이 공부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만난 이후로는 결혼이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공부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음먹으면 대학원에 가서 공부는 할 수 있는 거니 원하는 걸 먼저 쫓고 싶었죠. 어쩌면 부족함 없이 자란 탓인지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 자체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결정을 아쉬워하셨어요.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길 바라셨고 결혼보단 먼저 학자의 길을 걷길 원하셨기에 제가 은근히 결혼이 아닌 길을 제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몇 번 만나보시더니 이내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제가 강경하게 밀어붙이니 승낙해 주신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아마 아버지께서도 남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됨됨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니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도 좋은 길이라며 결혼을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아버지 허락을 받고서 아버지도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싶어 마음이 참 많이 놓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시댁의 형편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남편이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 살 집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결혼을 앞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희 집 형편과 비교해서 뭔가 기죽는 느낌이었던 걸까요? 처음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을 때도 제가 이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고 자기 집이 생각보다 형편이 어렵다는 걸 직접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결혼이었기에 결혼을 준비한 순간부터 결혼식을 끝내는 순간까지의 과정만을 생각하기에도 바빠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왜 그렇게 주눅이 들었던 것인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마무리 지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사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부잣집 며느리가 시집 온다는 말이었어요. 혼수를 좀 후하게 해간 것은 맞습니다. 시댁 가전제품을 싹 바꾸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들이 뭘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준비한 거지 특별히 뭘 성대하게 하겠다고 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은 물론 친척들,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잣집에서 시집 오는 며느리라고요. 저만 보면 부잣집에 와서 그런지 곱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그 정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해간 혼수를 보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저 말이 어디서 나오나 싶어 유심히 살펴보니 시어머니께서 동네방네 그런 말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부잣집에서 자랐다는 건 저에 대한 칭찬도 아니고 저를 특징할 수 있는 말도 아니잖아요. 저는 평소에 사람을 되게 예민하게 살피는 편이고 남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잘 눈치채는 편인데 그때는 또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께서 제가 해간 혼수가 마음에 드셨나 보다 정도로만 받아들였죠. 또 다른 징조가 있었다면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입은 옷을 보고 명품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입고 간 옷은 명품도 아니었고 그저 시부모님에게 단아하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조금 비싼 옷을 입고 갔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인사를 나누자마자 명품이냐고 물으시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혹여나 과소비하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아니라고 명품 같은 건 절대 사입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왠지 그 말도 안 믿으시는 눈치였고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그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처음 뵌 날,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를 아가라고 불러주시며 정말 따스하게 대해주셨는데 마치 엄마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이 왜 이리 다정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았고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시는 것도 느껴져 정말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신혼집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기 집에서 가까이 살길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께서 집 사는데 돈을 보태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골라놓으신 집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절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엄마처럼 제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와 저도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저희는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고 드디어 남편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신혼 시절만 해도 참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그 속에 녹아들어가는 경험이 처음인지라 설렜고 또 하루하루가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공부밖에 모르던 남편이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나름 행복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는 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제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이 이상한 시어머니를 만나 고생을 한다는 주변의 별별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인지 솔직히 겁도 나고 걱정도 되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으셨어요. 제 길을 잡기 위해 일부러 뭔가를 시키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저와 남편이 오면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편히 앉아있으라고 해주셨어요.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 한번 가면 엉덩이를 떼기가 싫었죠. 그래서인지 저도 마음이 열려 어느새부턴 제가 먼저 살갑게 굴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 집에서 한 반찬들을 갖다 드리거나 가다가 좋은 과일이 있으면 댁에 들려 전달해드리면서 미주알 고주알 시어머니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믿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앉아만 있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종교적 신념과는 다르긴 했지만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고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 말씀이니 따르자고 생각해 교회에 앉아 찬송가를 듣거나 설교를 듣게 되었죠. 결혼해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은 이런저런 신기해했지만 전 시어머니가 함께하는 시간이 친구들과 달리 행복하고 편안했어요. 한 1년여가 지났을까요?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 문제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댁에는 빚이 많이 있었어요. 결혼 전 남편에게 넌지시 듣긴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액수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이런저런 일을 많이 벌리셨다고 하는데 그 가정에서 생긴 빚이래요. 남편도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빚이 생기게 된 건진 정확한 가정은 모르더라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계속 제 앞에서 앓는 소리를 하시는 거였어요. 언젠가부터 틈이 나면 빚이 있어 가슴에 돌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돌이 가슴을 콱 막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못 본 척하기도 딱하고 며느리 된 노릇도 아닌 것 같아 친정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 몇 번 돈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몇백 정도로 시작한 것이 횟수가 거듭되니 아예 몇천 단위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빌린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 부탁이니 별다른 알 없이 매번 흔쾌히 빌려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빌려주시면서도 그 속이 썩 유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학자가 될 딸이 시집가서 계속 시댁에 돈을 대주고 있으니 걱정도 되셨겠죠. 하지만 아버진 그런 티를 내지 않으셨고 그냥 가끔씩 제가 잘 지내냐고 물으실 뿐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괜찮은지를 확인하시려 했죠. 저는 그때마다 시부모님도 잘해주시고 남편과도 행복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도와드려도
어떻게 된 게 시댁 사정이 조금도 나아질 형편이 안 보였어요. 분명 식구들 모두가 일을 하고 있고 일상으로만 따지면 그저 무난한 가정이었어요. 밥 먹고 쇼핑하고 그러니까 남들 할 거는 다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사정이 갈수록 안 좋다는 것으로 보아 애시당초 갚아야 할 원금이 감당하기도 힘든 액수였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도 저희에게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빚쟁이라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았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교회를 매주 빠뜨리지 않고 늘 나가셨어요. 늘 저를 데리고 가셨죠. 이해가 안 갔던 것은 그렇게 빚이 있으신 상황에서도 현금 11조 같은 돈은 또 꼬박꼬박 내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신앙심이 깊으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긴 했지만 적은 액수도 아닌 큰 액수를 턱턱 내는 모습에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한창 친정에서 돈을 해서 드릴 무렵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교회에 돈을 내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뭐해 혼자 끙끙 앓고 있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펄펄 뛰며 제게 왜 시댁에 돈을 함부로 해주고 있냐면서 해주다 보면 분명 더 많은 걸 요구할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친구의 말도 일리가 없지 않았어요. 점점 저에게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액수가 커지고 있었고 조금은 제게 거리낌 없이 부탁하시는 감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턴 조금 돈에 대해선 신중하자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기로 하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려던 찰나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였어요. 아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상황이 안 좋은 건 알지? 이런 시기에 널 만나고 네가 내 딸 같은 며느리가 된 건 참말로 하늘에서 준 복인 것 같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네게 미안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빚쟁이 한 명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잔뜩 물건을 부숴놓고 갔어. 네? 물건을 부쉈다고요? 정말요? 어제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다행히 다친 데는 없는데 일을 어쩌면 좋을지. 1,000만 원을 당장 안 내놓으라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당장 우리한텐 그 돈이 없잖니. 그렇다고 내가 어디 빌릴 데도 없고 정말 번번이 미안하구나 아가야. 분명 마음을 먹었지만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했다는 말에 혹시나 빚쟁이들이 시부모님에게 무슨 해라도 가할까 싶어 너무 놀랐고 이번에도 급하게 돈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돈을 해드리는 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한 편도 아니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돈 빌리는 것도 이제 좀 눈치가 보여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제 상상과는 달랐어요. 눈에 띄게 당황해 하시더니 우리 한 가족 아니었니? 그런 가족이 어려운데 모른 체 하겠다는 거야? 물론 네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정말 우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야. 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란 말치곤 어머닌 그래도 교회에 돈도 내시고 나름의 소비도 하시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지적하며 반박을 하자 이번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내가 그리 평화로워 보였니? 니들 걱정하시키려고 그런 것뿐이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매일 아침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고. 내가 빚쟁이들이 왔다 가면 밥을 몇 채씩 굶는지 알기나 하니? 난 널 딸같이 어여삐 생각했는데 넌 참 무심하구나. 내가 이런 며느리를 두고 있었을 줄이야. 솔직히 네게 실망했다. 그만 가거라. 피곤하다 쉬고 싶구나. 처음 보는 어머니의 환한 표정에 저는 조금 당황했고 한편으론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밥도 못 드시고 머리도 빠진다며 휑한 머리 한 구석을 보여주는데 친구의 말을 괜히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냥 시어머니에게 군말 없이 돈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다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제게 잘해주셨던 정을 생각해서
깨트리고 싶지 않은 가정이란 울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물론 돈 문제에 관해서 남편은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처음 몇백 단위를 부탁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고는 조금 화가 난 얼굴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다짐을 받았어요. 남편은 이 사람도 부탁을 받으면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니 곤란할 거라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몰래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남편에겐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 둘 사이에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말씀하시니 저는 더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돕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저는 몰래 돈을 해드렸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것이 시어머니로 하여금 음흉한 기대를 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기대가 오르지 않아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병명은 췌장암이었고 제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수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아버지 앞에서는 처음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떻게 딸에게 연락도 없이 주변 분들과 이런 큰일을 치르셨냐고 원망의 말을 했더니 글쎄 제가 온다고 수술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죽을 것도 아니니 일단 수술을 끝내놓고 연락할 심산이셨다고 해요. 한평생을 배워도 늘 의연한 분이시기는 했지만 이런 일을 닥쳐놓고 생각하니 무심하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피말리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안보다도 더 큰 것은 죄책감이었죠. 제가 곁에 있었더라면 무슨 야단을 부려서라도 더 크고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으면 훨씬 더 안심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저명한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그래도 자식된 마음이 어디 그렇나요? 조금이라도 더 좋다는 것에 자꾸 기대게 되고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간은 매일 밤 불면에 시달리며 울음으로 보냈어요. 예전만 같아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만큼 참 어려운 병이었는데 아버지는 1, 2년간 무사히 잘 버티셨어요. 중간에 2번 쓰러지기도 하셔서 늘 조마조마했지만 정작 아버지는 늘 긍정적으로 본인의 병환을 대하셨습니다. 간병인도 계시고 집안일을 봐주시는 분도 계시니 자주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앞에서는 늘 의연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아버지께서 퇴원을 하고 난 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친정에 들렀습니다. 알아보니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이 식사더라고요. 집안일을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기는 했지만 그분께 모두 맡기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식단 부분만큼은 아주머니와 함께 준비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챙겨드리다가 아버지 병세가 조금 악화되자 아버지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 회사도 그만뒀어요. 남편에겐 조금 미안했어요. 친정에 가 있는 날이 많으니 제대로 밥도 못 챙겨주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도 길었는데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며 마음 편할 때까지 얼마든 있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시댁도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주었고요.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아버지를 간호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댁에서는 탐탁지 않았어도 말을 못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동안에 시어머니가 자주 제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시곤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한참 후에 알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4년을 채 넘기지 못하시고 다시 암이 재발하였습니다. 좋은 예후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암 선고를 다시 받은 날 처음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댁이 이런 아버지 상황을 알고 절 찾아왔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 분명 나아지실 거다. 네 이런 정성을 하늘도 알아주시겠지. 희망 버리지 말자 아가야. 나도 기도하마. 정말 꾹 참고 있었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울컥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의 말보다 시어머니의 말에 더 감정이 복받쳐 그날은 시어머니 품에 기대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은지라 그간 시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것까지 조금은 죄스러워졌죠. 저는 시부모님을 밖까지 배웅해드리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 병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상태는 점점 악화되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었지만 투병 중에도 일생을 두고 전념하셨던 본인 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곤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씀도 없게 되자 제 마음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쩍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버지를 편하게 보내드려야겠다고요. 고통스러우실 텐데 되도록 아픈 내색을 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지 말자고요. 그런 마음을 먹고 난 후에야 저는 참았던 울음을 아버지 몰래 토해내면서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올 때는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있죠. 불행이 겹쳤다기보다는 그간 알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징그러운 진실을 마주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던 무렵이었어요. 아버지께선 눈에 띄게 힘들어하셨고 전 아버지를 위해 어렸을 때 제게 읽어주신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며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하필 시댁에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아픈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입술을 떼셨습니다. 얘야, 오늘 시댁 제사이지 않니? 오늘은 간병인도 불렀으니 잠깐이라도 시댁에 갔다 와라. 아버지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상황이 이런데 무슨 제사예요. 이미 시댁에서도 제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으니 괜찮아요. 아버지 옆에 있을래요. 이런 날 빠지는 거 아니다. 나는 괜찮으니 가서 오랜만에 남편 얼굴도 보고 편히 있다 와. 아버지는 힘겨운 목소리로 본인의 병세보다는 제가 시댁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혹여나 자기를 돌보느라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시댁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시댁이 이해해줄 거란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괜찮다고 아버지를 만류했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보통 고집이 아니셨어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끝내 강경하게 권유를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와 작은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결국은 반나절 정도만 다녀오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아픈 아버지를 뒤로하고 가는 길은 참 찝찝했습니다. 가보니 시댁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 음식장만 이외에는 제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요. 제가 올 줄 몰랐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놀라며 어쩐 일이냐 물었고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얼굴이 수척하다며 걱정부터 하셨어요. 왜 여기까지 왔니? 오늘 아버지 곁에 있어도 된다니까. 아버지가 하도 가라고 성하셔서 오게 됐어요. 어머니 잠깐 있다가 다시 갈게요. 그래. 자리만 지키다가 일찍 가렴. 그래도 아버지 곁에 있어 드려야 네 마음이 편하지. 병세는 좀 어떠시니? 좋지는 않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 네 마음이 안 좋겠구나. 나도 그렇단다. 시어머니는 절 한번 따스하게 안아주시다 늘 기도하고 있단 말씀을 하시곤 몇 가지 빠뜨린 재료가 있으니 시장에 다녀올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착잡한 마음도 달랠 겸 그러겠다고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재료들은 핸드폰에 메모하고 집을 나섰죠.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니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꺼지려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가 휴대폰에 적은 메모를 옮겨 적을 종이를 찾다가 소파 틈 사이에 끼어있는 붉은색 수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싶어 종이를 찢으려고 수첩을 뒤적이는데 곳곳에 사돈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저는 수첩을 가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무심코 읽은 그 내용은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도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해줬을 만큼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의도치 않게 열게 된 판도라의 상자 속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돈이 췌장암에 걸렸다. 그 재산은 이제 모두 며느리에게 갈 것이니 이로써 우리 집 돈 문제도 모두 해결이 될 것이다. 하나님, 사돈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빚쟁이들이 때문에 너무 괴롭다. 사돈의 병세는 이제 차도가 없다. 하나님, 부디 하루빨리 우리 모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인가 싶어 수첩을 앞뒤로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배 시간에 뭔가를 부지런히 적곤 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적으시는 줄 알았던 수첩이 사실은 자신의 속내를 적었던 수첩이었고 아버지의 병간호 때문에 몇 년간 교회에 따라가지 않은 동안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이런 속내를 품고 계셨던 거였죠. 수첩 곳곳에 적힌 사돈, 췌장암, 상속녀, 교회 발전 등등의 단어를 보고 있으니 머리칼이 곤두설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지어 수첩 안엔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부잣집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다. 이제 신세를 피게 되었구나. 이제 돈에서 좀 자유로워지겠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오랜 기도를 들어주셨다. 시어머니가 절 향해 지칭했던 부잣집 며느리란 단어는 자신의 신세를 피게 해줄 단어였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움직일 종이었던 거였죠.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족으로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의 계획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자 저는 어떤 말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수첩을 바라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 이름을 부르며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왜인지 모르겠지만 서둘러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도착해서는 모퉁이로 달려가 한참을 소리주게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울다 보니 마음이 좀 진정됐고 저는 온몸에 뱀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시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의 기분은 징그럽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기뻐하고 계셨으니까요. 물론 그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쌓여온 외로움이 있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새로 생긴 가족에 기대어 소박한 일상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어머니에겐 그저 잘 사는 집안에서 시집온 넝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 정도였고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남편까지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졌어요.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사실을 마주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날도 얼마 남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때였으니까요. 모든 것을 지금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저는 시장을 다 보고 음식 준비까지 마친 후 며칠간 잠을 못 잤다는 핑계로 잠시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뭘 어떻게 할까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무슨 생각을 해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음을 진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수첩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왜 바보같이 이러고 있나. 이왕에 끝낼 거면 그냥 대차게 다 정리해버리자 생각하고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준비하고는 가방에서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바깥에는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친척분들도 몇 분 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종교 때문에 한편에 물러나 앉아 있었어요. 순간 좀 전에 제 얼굴을 보더니 많이 수척해졌다며 아버지 병세를 물으시던 시어머니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친척분들이 다 와 있는 제사상 앞으로 다가가선 수첩을 시어머니 앞에 떨궜습니다. 제 행동에 친척분들은 무슨 짓이냐며 저를 다그치셨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첩을 본 시어머니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셨지요. 아가야, 왜 그러니? 그 뒤 시아버지가 뒤에서 절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시어머니를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돈 때문에 아프신 저희 아버지 죽으라고 기도하셨다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빚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도 사정하셔서 붙여드린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이 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거라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세요? 악에 받친 제 고함 소리에 삽시간에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저와 시어머니 사이로 걸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우리 집 빚을 지금까지 당신이 갚았다니 그걸 왜 당신이 해결해?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말 진짜예요? 그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추궁했고 저는 시어머니가 말하도록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말이다. 내가 너무 급해서 부탁을 좀 했어.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수첩을 읽은 모든 분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경악으로 변하셨고 시어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급기야 시어머니를 향해 수첩을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당신 미쳤어? 할 짓이 없어서 뒤에서 이딴 짓을 해!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 눈물을 글썽거리셨고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악마의 눈물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저 눈물이 속아 넘어가 제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빚을 갚아준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땐 저 눈물이 한없이 가엾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여운 사람은 악마에게 속은 저였습니다. 남편도 난리가 났고 집안 전체가 그렇게 뒤집어졌을 때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저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전화였어요. 그 길로 저는 호흡이 너무 가빠져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짐을 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많이 힘드신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에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겐 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라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옆에서 조금이라도 함께했던 시간을 나누며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까지 저를 너무 어여쁘고 귀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죠. 제 말이 끝나자 아버지는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했는지 영영 닿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신 후 병실이 떠나가라 오열했고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는 물론 남편도 장례식에 못 오게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쪽 친척들의 도움으로 외롭지 않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허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켜 나가고 있는데 정말 뻔뻔하게도 시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와 계시더군요. 시아버진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사지를 했지만 제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입술을 꾹 다물며 사과 한마디 안 건네시는 옆에 있는 시어머니만 눈에 밟혔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속내를 그대로 씹어뱉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으니 기쁘세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콩고물 하나 기대하지 마세요. 다신 제 눈에 띄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 시어머니를 당장 쫓아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보내드렸네요. 그 일 이후로 남편과는 별거 중입니다. 남편이 또 무슨 죄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남편과도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몰랐던 사람처럼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애걸복걸 하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자꾸 시엄마가 생각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말했고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서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러려면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남편은 계속 이 상황을 부정하고 합의 이혼에는 반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가 장례식 이후 막무가내로 저를 한 번 더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며 제발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이러다가 모자지간이 끊기겠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저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이제 와선 용서까지 바란다니. 전 그런 시어머니의 악함에 한 번 더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이 저지른 짓이라고, 당신이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요. 허나 시어머니가 왔다 간 이후 남편이 폐인이 되어간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요. 지금 제 마음속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고 이 사연을 쓴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징그러운 욕망으로 일을 친 사람은 따로 있고 남편 역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 인생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자꾸 남편의 얼굴은 눈에 밟힙니다.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까요? 부디 많은 댓글로 조언을 해주시면 꼭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